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1년차 여성입니다. 저는 5년의 연애와 5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혼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뭐든 마음먹는 게 힘들지 막상 시작하면 못할 것도 없다더니 제가 그렇네요. 입 밖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놓는 것도 두려웠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도 참 긴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왜 그동안 멍청하게 참고만 살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답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신입생 OT 때였어요. 저는 국문과 1학년 신입생이었고 남편은 군복무를 마치고 막 복학한 선배였어요. 대개 신입생 뒤풀이 자리는 선후배가 섞여서 있잖아요. 저희 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앞과 옆자리에는 남자 선배들이 앉았는데 하필 술버릇이 안 좋은 인간들이었죠. 꼰대 기질도 다분해서 소위 말하는 군기를 잡으려고 후배들을 시종일관 갈구고 있었어요. 고작해야 신입생들과 한두 살 차이 나면서 나 신입생 땐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마치 인생을 반백년은 살아본 사람처럼 구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선배는 선배인걸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대충 호응을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500cc 잔을 몇 개 들고 오더니 술을 말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주, 소주는 기본이고 막걸리에 탄산음료 등등 마실 수 있는 건 다 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테이블에 있던 신입생들한테 마시라고 강요했어요. 알지? 첫 잔은 원샷이다. 한 방울이라도 남기는 놈은 선배에 대한 예의가 없는 놈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겠어. 알아서들 해라. 물컵도 아니고 500cc 맥주잔인데 원샷이 말이 되나요?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나왔죠. 그때까지 술을 마셔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정말 난감했어요. 맥주도 힘든 판에 첫 술을 폭탄주라뇨. 제 주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폭탄주를 마시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손에 든 맥주잔을 내려다보며 망설이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본 선배는 버럭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늘 같은 선배가 기껏 후배 생각해서 술까지 대령에 바쳤는데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라며 말이죠. 결국 강압에 못 이겨 한 입 마시긴 했는데 도저히 못 삼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뱉어냈죠. 그랬더니 선배들 얼굴이 싸해지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선배 중 하나가 짜증을 내며 제게 강제로 술을 먹이려고 들었어요. 건방지게 선배가 말아준 술을 거부하는 거냐며 이거 다 마시기 전에는 집에 안 보내준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싫다는 걸 강요하면 더 하기 싫은 거요. 그날 제가 그랬어요. 술을 안 마시면 앞으로 대학 생활이 고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져주기는 싫어서 끝까지 안 마신다고 뻗댔죠. 그러자 분위기는 험악하게 변해버렸고 급기야 제게 술을 강요하던 선배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어요. 살면서 누구한테도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던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상했지만 거기서 더 맞섰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냥 술 마시고 끝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흑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공지를 늦게 받았다며 뒤늦게 술집에 합류한 남편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놓인 제 몫의 잔을 들고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야, 이걸 사람 먹으라고만 한 거냐?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잖아. 내가 제대로 말아줄 테니까 니들이 먼저 먹어보고 술 많은 기술부터 길러라. 그리고는 각종 술과 찌개 국물, 골뱅이 무침 등등 술잔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보기만 해도 토가 쏠릴 것 같은 비주얼이었죠. 그걸 신입생들을 괴롭히던 선배한테 내밀며 그러더군요. 선배가 주는 술이니까 마셔야겠지? 니들 말대로 하늘 같은 선배님이 친히 말아주신 술이잖아. 아, 첫 잔은 원샷인 거 알지? 한 방울도 남기지 마라. 선배님 헌하신다. 자, 좋은 말 할 때 마셔.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대선배 복학생이 끼어들자 저를 갈구던 선배도 못 이기는 척 잔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곤 한 모금 마시다가 그대로 내뿜었죠. 이거 봐라. 어디 감히 선배님이 주신 술을 뱉어? 어떻게 다시 말아주랴? 그러자 방금 술을 뿜은 선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왜? 못 마시겠어? 그럼 니들은 못하는 걸 왜 신입생들한테는 강요하는 건데? 때가 어느 땐데 아직도 꼰대짓을 하고 난리냐고. 애들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대학 보냈지. 니들 꼰대 노름에 딸랑이들하고 대학 보냈냐?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니들 집에 가서 해. 귀한 남의 집 자식들 데려다 괴롭히지 말고. 선배는 개뿔. 니들이 이러는데 얘들이 니네를 선배로 생각하겠냐? 선배가 선배다워야 후배들이 니들을 선배 대접을 하지. 한 번만 더 이딴 짓거리들 해봐. 그때 니들 실명 그대로 언론사에 고발할 테니까 알았어? 그날 남편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이후 저희 과에서 선배들의 술자리 기강잡기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입생들 사이에서 남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당시 남편은 매너 좋고 성적도 좋은 선배로 유명했어요. 깔끔한 외모도 인기 비결 중 하나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강의실에서 먼저 제게 말을 걸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에서 마주치면 먼저 다가와 친한 척을 해주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제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앞으로 선배들이 괴롭히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날 일로 제가 선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모양이었죠. 다행히도 그런 일로 남편을 호출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그랬더니 얼마 뒤 우연히 과 사무실에서 마주친 남편이 왜 연락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안 했다고 했더니 한숨을 쉬면서 피식 웃더군요. 넌 지금까지 연애도 한번 안 해봤냐? 전화번호 주면서 연락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냐? 몰라서 모르는 척 하는 거냐? 그 말에 저는 눈만 끔뻑댔어요. 연애요? 당연히 안 해봤죠. 여중 여고 나와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제가 어디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했겠어요? 뭐 어떻게든 하려고 든다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 주변 머리가 그쪽으로는 발달이 안 된 걸 어떡해요? 연애 경험이 없다는 제 말에 남편의 눈이 순간 반짝이더라고요. 그땐 몰랐는데 제가 모쏠이라는 사실이 남편이 저랑 사귀는데 큰 이유가 됐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 남편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저희 남편은 소유욕도 강하지만 결벽증도 있는 사람이라서 남의 손을 탄 물건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건을 고를 때도 그러니 자기 여자를 고를 때는 더더욱 그랬죠.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도장을 찍으러 오는 일수꾼처럼 제가 있는 강의실로 찾아왔어요. 전화며 문자는 수시로 해댔고요. 학식을 먹으러 가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늘 제 앞에 나타나기도 했죠. 그러자 저희 과에서 저랑 남편이 사귄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한 거예요. 분위기는 대략 남자가 아깝다 이런 거였죠.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제 외모가 그렇게 눈에 띄게 뛰어난 게 아니라서 처음엔 이 남자가 나한테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혹시 내가 부잣집 딸인 줄 착각하고 돈 때문에 이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애초에 그런 건 고려사항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람이 사람한테 끌리는 데는 돈이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그래. 난 그냥 너라는 사람이 좋은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 성은아, 나랑 만나볼 생각 없니? 난 뭐든 가벼운 건 싫어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며 난잡하게 사는 건 더더욱 싫고. 너만 좋다면 난 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교제를 하고 싶어. 당시 남편은 고작 20대 중반에 불과한 남자였는데도 생각은 꽤 진중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적어도 이 남자랑 사귀면 애인이 양다리 걸칠 걱정은 안 하겠다 생각했죠.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그리고 학업에 관해서도 남편은 제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게다가 신입생 OT 때 이후로 남편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도 남편과 사귀게 된
가장 큰 이유였죠. 부모님은 제 첫 남자친구가 인사를 드리러 온다는 사실에 많이 긴장이 되셨나 봐요. 평소랑 다르게 옷도 신경을 쓰시고 엄마는 잔치상이라도 차릴 기세로 음식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엄마한테 드릴 꽃다발과 아빠한테 드릴 양주까지 사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 나갈 건지, 그리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것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게다가 저희 아빠를 가장 기쁘게 했던 건 자체 통금 시간을 10시로 정해서 그 시간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집에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안 들었지만요. 아빠와 남편은 마치 큰 거래를 성공리에 마친 사람들처럼 악수를 하며 협상 아닌 협상을 마무리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남편을 배웅하면서 아까 못한 말을 꺼냈어요. 오빠, 누구 마음대로 10시 통금이야.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야자 끝나면 10시 넘어서 집에 가는데 대학생인 내가 10시인 게 말이 돼? 10시까지 집에 들어가려면 동기들이랑 맥주 한 잔도 못 마신다고. 그러니까 10시로 해야지. 그 맥주 집에서 마시면 되잖아. 그리고 네가 언제부터 술 맛을 알았다고 맥주 타령이냐? 암튼 난 네가 밤늦게까지 술 퍼마시고 다니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그렇게 알아. 남녀가 유별한데 그 시간까지 왜 같이 술을 마셔? 어림도 없어. 조선시대 선비처럼 꼬장꼬장하게 나오는 남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통금이 있어서 힘든 건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남편 역시 10시까지 저를 집에 들여보내야 하니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성인 남자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산으로 꿋꿋하게 10시 통금을 지켜나갔죠. 그런데 이놈의 인간이 의지 하나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통금 시간을 어기는 적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혼전 순결주의자라면서 키스 이상은 진도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5년 동안 성모 마리아가 된 심정으로 연애를 했어요. 덕분에 저희 아빠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남편과 저의 연애는 5년이 지나도록 순조롭게 이어졌고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처음부터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시작한 연애였기에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언제 하느냐만 결정되면 되는 일이었죠. 정확한 일정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은 없었지만 둘 다 직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1년 먼저 졸업한 남편은 졸업하던 해 언론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듬해 광고회사에 들어갔고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꽤 빨리 직장생활에 적응이 되었어요. 기왕 시작한 일 제대로 해보겠다는 야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입사 1년도 되기 전부터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하자고? 오빠, 나 이제 막 취직했어. 나도 내 인생 좀 즐겨보고 싶어. 월급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옷이랑 백도 좀 사고 싶다고. 그래서 말인데 결혼은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얘 정말 안 되겠네. 너 그렇게 버는 족족 다 써버리면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하려고? 설마 부모님 노후자금 빼서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 정신 차려. 옷, 백, 그딴 거 다 한때야.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는 여자들 보면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매달 카드 할부금 갚는 거 보면 마음이 달라질걸? 없는데 쪼들려 가면서 뭐하러 그런 걸 사니? 해외여행도 그래. 한창 일해서 돈 벌어야 할 나이에 별스타에 올릴 사진 찍으려고 카드 긁어가며 해외 나가는 게 말이 되니? 그런 건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도 돼. 그러니까 얼른 결혼해서 둘이 열심히 돈 모으자. 그리고 조금 일찍 은퇴해서 세계 일주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자고. 넌 그냥 나만 믿으면 돼. 내 머릿속엔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언제나 그렇듯 남편은 자신만만했어요. 솔직히 좀 답답한 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남편이 틀린 말을 한 적도 없고 남편 말을 따라서 손해본 적도 없었기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부터는 속전속결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았더라고요. 예식장부터 스멜을 비롯해 혼수까지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훤히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남들처럼 고생 안 하고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죠.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남편 손에 쥐어준 거는요. 남편은 신혼 초부터 제게 가계부를 쓰라고 강요했어요. 뭐? 가계부? 요즘 누가 그런 걸 써? 누가 쓰냐고. 어차피 어지간한 건 자동 이체해놨고 카드 쓰는 건 폰으로 문자 오잖아. 그거 계산해보면 대략 한 달 지출 규모 나오는데 뭐하러 귀찮게 그런 걸 써. 넌 항상 그게 문제야. 뭐든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대략이 뭐냐 대략이. 가계부를 써야 지출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걸 봐야 쓸데없는 지출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오빠, 말이 쉽지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하기도 바쁜데 그런 걸 언제 쓰고 있어? 그렇게 가계부를 쓰고 싶으면 오빠가 써.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오빠는 집안일 하는 거 없잖아.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희 회사랑 우리 회사는 일의 강도가 다르잖아. 너 일주일에 야근 며칠이나 해? 난 하는 날이 안 하는 날보다 더 많아. 누군 집안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그렇게 따지면 너 우리 결혼할 때 뭐 준비했어? 예식장부터 하다못해 네 메이크업까지 내가 다 엄선해서 골랐잖아. 근데 그깟 집안일 좀 한다고 유세를 떠냐? 넌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그때 알았어요. 부부싸움은 대단한 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 크게 번지는 싸움이라는 걸요. 결국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가계부 문제는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가계부 얘기가 다시 튀어나오게 됐지 뭐예요. 제가 입사 후 남들보다 일찍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저희 과장님 덕분이었어요. 40대 초반 여성인 윤 과장님은 비혼주의자로 여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계셨죠. 집도 잘 살고 학벌도 좋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심지어 얼굴도 예뻤어요. 그런데다 성격은 또 어찌나 쌈박한지 사람이 뒤끝이 없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부하 직원한테 일을 떠맡기는 일도 없고 어지간하면 자기 밑에 사람을 엄청 아끼세요. 다른 부서는 흔하게 하는 야근도 저희는 윤 과장님 덕분에 칼퇴를 일상화하고 있었죠. 자기 돈으로 명품 백이랑 구두도 척척 사고 해외여행도 수시로 다녔지만 워낙 재테크 기술이 좋아서 서울에 40평대 자가 아파트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윤 과장님이 특히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저는 입사 초부터 꽃길을 걸으며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까요? 하루는 윤 과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야, 요즘 힘들어?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살도 좀 찐 것 같네. 요즘 자기 스타일 완전 엉망이야. 결혼했다고 퍼져서 지내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오늘 퇴근하고 나랑 쇼핑 좀 하자. 내가 원피스 하나 사줄게. 그렇게 윤 과장님 손을 잡고 가로수길에 있는 편집샵에 들렀어요. 거기서 윤 과장님은 무려 40만 원이 넘는 원피스를 선물로 사주셨죠. 그러면서 온 김에 정장 바지랑 스커트, 가디건을 하나씩 샀는데 도합 54만 6천 원이 나왔더라고요. 계산은 3개월 할부로 긁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쇼핑백을 보고는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너한테 가계부를 쓰라는 거야. 네가 지금 옷값으로 53만 원이나 쓸 상황이냐? 게다가 카드 할부가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몰라. 넌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가르쳐줘야 되냐? 오빠, 근데 쓸데없는 거 산 건 아니야. 나 결혼하고 7kg가 쪄서 맞는 옷이 없어. 그렇다고 매일 직장에 같은 옷만 입고 다닐 수도 없잖아. 이게 가격은 좀 나가도 원단이 좋고 디자인이 무난해서 오래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야. 결과적으로는 비싼 게 아니라고. 비싼 게 아니긴. 암튼 길게 말할 필요 없고 오늘부터 당장 가계부 써. 그리고 앞으론 매일 나한테 검사받아. 54만 원어치 쇼핑한 채로 저는 결국 가계부를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남편한테 경제관념이 없다는 핀잔을 들으며 하루를 마감해야 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별 탈 없이 결혼 생활이 진행됐어요. 결혼 후
남편 잔소리가 조금 더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제 직장에서 생기고 말았죠. 저희 회사에 낙하산 전무가 들어오면서 주요 부서마다 자기 라인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어디서 그런 인간들만 골라왔는지 능력도 없고 인성은 개판인 쓰레기들이었죠. 특히 저희 부서에 들어온 부장은 쓰레기 중 쓰레기였어요. 여성 직원들한테 이상한 말 하는 건 일상이고 툭하면 직원들한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기 집일을 시키곤 했어요. 저한테는 글쎄 자기 딸 국어 수행평가를 시키지 뭐예요. 당연히 못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날부터 저를 갈구기 시작하는데 진짜 월급만 아니면 당장 그 인간 얼굴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능력 없는 수장이 부서를 맡으니 부서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자기보다 잘난 부하 직원은 두 눈 뜨고 못 봐주는 성격이라 우리 부서의 능력자들이 줄줄이 퇴사를 한 거예요. 제가 따르던 윤 과장님을 포함해서 대리급 2에 과장 하나까지 도합 3이나 말이죠. 일당 100은 하던 분들이 나가는 바람에 부서 업무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 만만한 사원과 대리급만 죽어라 갈구기 시작했죠. 그중 집중 타깃이 된 게 바로 저였어요. 자기 딸 수행평가 문제로 일찌감치 찍힌 데다가 제가 윤 과장님이랑 친했다는 게 한몫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부장의 갈굼은 시작됐고 폭언의 정도는 점점 도를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저를 도와주었다가는 자신도 부장한테 찍힐 게 뻔한데 누가 목숨 내놓고 저를 돕겠어요. 성은 씨는 뭐하러 회사에 나와? 그 실력이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회사를 돕는 길 아니겠어? 어떻게 된 게 능력도 안 되는 밥벌레는 자리를 뭉개고 앉아있고 능력 있는 것들만 골라나갔나 몰라. 에휴, 부하 직원 복도 지질이 없지. 이런 걸 데리고 일해야 하다니. 자기가 능력자들을 내쫓은 거면서 괜히 제 탓만 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나머지 부서 사람들도 부장 비위를 맞추느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 책상에는 늘 그날 해치워야 할 엄청난 업무 파일이 쌓여갔고 점심을 거르는 건 일쑤였고 평일엔 무조건 야근, 심지어 주말에도 집에 일을 싸매고 가서 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건 제 능력밖에 업무였죠. 제 연차로는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무리하게 떠넘겨놓곤 결과가 안 좋으면 저를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탈모도 심해지고 피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뒤집어졌어요. 불면증에 이명,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 발로 직장을 나가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은 그 정도 일로 회사를 관둔 거냐며 오히려 윽박을 지르더군요. 그럼 어떡해? 누구는 어렵게 들어간 직장 그렇게 포기하고 싶었는 줄 알아? 나도 참았어.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았다고.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냔 말이야. 넌 그래서 틀려먹었다는 거야. 직장생활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일 한 번 안 겪고 사는 사람이 있는 줄 아냐? 다들 너만큼 못나서 제자리 지키고 사는 줄 아냐고. 됐고 당장 새 직장 알아봐. 더 늦기 전에 어디든 들어가라고. 그렇게 저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남편한테 등 떠밀려 퇴사하던 날부터 바로 구직 활동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다시 들어간 회사에서도 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오고 말았어요. 전 직장에서 당했던 직장 괴롭힘의 후유증으로 생긴 공황장애 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거든요. 이후로도 계약직 일 비롯해 아르바이트까지 몇 번 더 직장에 들어가게 됐지만 번번이 제 발로 걸어 나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30도 안 된 나이에 백수가 돼버렸죠.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남편한테 저는 능력도 없고 참을성도 없는 밥벌레나 마찬가지였나 봐요.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싸늘한 말만 뱉어댔죠. 매달 나가는 보험금만 도합 60만 원이야.
너도 양심이 있으면 네 보험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제 앞으로 들어가는 보험금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도 남편은 마치 다 제 몫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었어요.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남편이 번 돈으로 제 보험료를 내는 건 사실이니까요. 야, 네 앞으로 된 보험 다 해지해. 돈도 못 버는 주제 보험은 뭐하러 드냐? 병원도 갈 거 없어. 그냥 몸으로 때워. 시고모님이 보험 일을 하셔서 결혼 전부터 남편과 저는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남편은 제 보험료 내는 돈도 아깝다며 해지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해지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돈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사정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왜 해약하냐면서 엄마가 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세상에, 네 보험료가 얼마나 한다고 그걸 못 내주겠다고 해약을 하래. 누가 보면 네 앞으로 보험료가 기백만 원은 나가는 줄 알겠다. 그리고 뭐? 병 걸리면 몸으로 때우라고? 어떻게 지 와이프한테 그딴 소리를 해?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너밖에 모르더니 이렇게 사람이 변하니? 성훈아, 정 힘들면 집으로 와. 그런 대접 받아가면서 참고 살지 말고 그냥 훌훌 털고 엄마 아빠랑 살자.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엄마 울음소리를 들으니 내가 괜한 말을 했다 싶었어요. 그깟 보험 손해보더라도 해약하고 말걸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후로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 하소연하는 짓은 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잘 사는 척 남편이 잘해준다는 거짓말로 안심을 시켜드렸죠. 저 때문에 엄마가 가슴 아파하시는 건 정말 참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일을 할 때는 남편과 제가 각각 100만 원씩 생활비를 내고 살았어요. 나머지 돈은 알아서 저축을 했고요. 그때 제가 모아둔 돈은 회사를 그만둔 뒤 매달 생활비를 썼는데 그 돈이 바닥이 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를 못 낼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보고 돈을 더 내라는 거야? 난 그렇게는 못해. 내 몫의 생활비는 100만 원이니까 앞으로도 난 그 돈만 낼 거야. 그걸로 네가 알아서 알뜰하게 살아봐. 100만 원으로 매달 남편 보험료와 식비, 그 밖의 생활비까지 다 해결해야 하니 늘 빠듯했어요. 가계부를 적어가며 아무리 절약을 해도 1,000원짜리 한 장 마음대로 쓸 수 없었죠. 그렇게 힘겹게 생활을 해도 제게 돌아오는 건 남편의 핀잔뿐이었어요. 이런 날들이 2년, 3년을 넘어가자 저는 예전에 활기찼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남편 말대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싶은 게 자존감이 끝도 없이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도 남편 성에 안 차는 내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지게 되었죠. 아이를 갖는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 애는 무슨 애야. 제발 네 주제를 알아라. 솔직히 난 당장 애가 생길까봐 그게 더 무섭다. 너 같은 여자가 애는 제대로 키우겠니? 네 인생 하나 망쳤으면 됐지. 애 인생까지 망칠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주제 넘은 생각 그만두고 살림이나 제대로 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벌어다 주는데 반찬 꼬라지 하고는. 넌 어떻게 살림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하긴 네가 그런 인간이니까 그깟 공황장애 핑계로 집구석에 뭉개고 있지. 나 같으면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당장 나가서 돈 벌겠다. 넌 이런 말에도 상처 같은 건 안 받지? 대충 순간만 모면하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니까.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저는 매 순간 남편의 가시돋친 말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TV를 보는데 줄광고로 라디오 드라마 극본 공모 공지가 뜨더군요. 상금이 무려 1,000만 원이었어요. 대학 시절 드라마 작가인 선배 밑에서 보조작가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선배한테 이야기를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칭찬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글을 쓰는 건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밖에서 사람들과 부대낄 일도 없으니 나한테 딱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라디오 드라마 극본을 몇 개 읽어보았어요. 드라마와는 약간 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삼아 습작을 시작했죠. 처음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지 흰 바탕 위에 커서만 띄워놓은 채 한 줄도 써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스토리 라인을 잡고 나니 조금씩 작업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한테 구박을 받으며 지냈던 순간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극중 남편은 아주 악독한 악역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곤 통쾌한 복수로 끝을 맺었죠. 한마디로 그 작품은 제 이야기 그 자체였어요. 다른 게 있다면 극중 여주인공은 시련을 딛고 멋지게 성공해 남편한테 복수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결말뿐이었죠. 글을 쓰는 내내 일종의 현실 도피와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고를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공모전에 당선이 되지 못하더라도 한 편을 온전히 완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쓴 글 어떻게 남편이 봤는지 또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야, 글은 아무나 쓰냐? 네가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네 실력으론 택도 없어. 괜히 작가다마다 헛바람 불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제대로 해.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작가는 얼어 죽을 작가.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 모르긴 뭘 몰라. 너 대학 때 신춘문예에도 몇 번 내봤다며. 근데 지방지라도 뭐 하나 된 거 있어? 없지? 그래, 네 실력이 딱 그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헛물 켜지 말라는 거라고. 영화나 드라마 속이라면 이런 경우 반전으로 주인공이 공모전에 당선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저 탈락의 고배를 마실 뿐이었어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공모전에 탈락했음에도 제가 기회가 온 거예요. 하루는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찍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라디오 드라마 담당 PD였어요. 비록 공모전에서는 떨어졌지만 약간 다듬어서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해 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방송이 가능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죠. 녹음 당일 스튜디오에 오겠냐고 묻길래 그러겠다고 했어요. 방송국까지 가는 내내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마치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처럼 온몸의 감각 하나하나가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성우분들은 녹음에 앞서 작품에 대한 질문들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제가 오히려 그분들께 배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녹음이 시작됐고 베테랑 성우분들이라 그런지 제가 글로 썼을 때보다 더 실감나게 작품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 작품이 라디오 채널을 통해 방송되던 날 저는 숨죽이며 라디오 앞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라디오 드라마가 끝나자 저도 모르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군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기도 처음이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방송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남편은 물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한 채 혼자 숨죽여 들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주변에 알릴 걸 그랬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공모전 당선작도 아니고 떨어진 거 방송에 내보내는 거 보면 모르겠냐? 네 건 그냥 땜빵용이었던 거야. 모르긴 해도 고려 대신 상품권이나 화장품 세트 같은 거 보내줄걸? 그냥 라디오 사연 하나 방송 탄 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잘났다고 호들갑이야. 배고프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끝까지 저를 깎아내리는 남편 때문에 들떴던 마음도 축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고려가 들어온 거죠. 그러자 남편도 조금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그 일을 기점으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한 저는 웹 드라마 극본부터 동화각색에 이르기까지 돈 되는 글이라면 뭐든 써내기 시작했어요. 출판사나 방송국에서 일하는 국문과 동기와 선배들을 통해 일감도 받을 수 있어서
운 좋게 입봉을 할 수 있었죠. 비록 메이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작품이 돈이 되고 방송이 된다는 사실에 힘든 줄도 모르고 작업에 매진했어요. 그러는 동안 저도 매달 생활비도 낼 수 있어서 남편 앞에서 떳떳하기도 했고요. 저를 비롯해 모든 게 변해갔지만 딱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태도였죠. 남들은 다 제 글을 인정하는데 남편만큼은 여전히 니까짓 게 무슨 작가냐며 깔보기 일쑤였어요. 남편한테는 그저 그동안 못 받은 생활비를 받아내는 것 외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에 대해 정을 떼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빅세일을 하길래 9,900원 무료 배송 특가 상품으로 바디 로션을 하나 구입했어요. 제가 극건성 피부라서 날이 쌀쌀해질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어서 큰맘 먹고 하나 산 거였죠. 일을 쉬면서 화장품 사 쓰는 것만큼 눈치 보이는 일도 없었기에 바디 로션을 사서 쓸 수가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당당히 사서 쓸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에 가계부 검사를 하던 남편이 지출 목록을 보고는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미쳤냐? 집에서 노는 주제에 바디로션은 뭐하러 사? 너 요즘 돈 좀 번다고 벌써부터 돈질하라는 거야? 그동안 네가 놀면서 까먹은 돈 메꿀 생각은 애당초 하지를 않는구나. 고작 9,900원짜리 로션이야. 그게 무슨 돈지랄이냐? 3년 만에 처음 사본 거라고. 9,900원은 돈이 아니냐? 100원이든 만원이든 쓸데없는데 돈을 쓰니까 하는 말이잖아. 솔직히 그거 바른다고 달라지는 게 있긴 해. 아니잖아. 그런 걸 보고 과소비라고 하는 거야. 돈 만 원도 안 되는 로션 하나 샀다가 과소비한다고 욕만 먹은 저는 하루빨리 돈을 더 벌어서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 전 백수 탈출에 성공해 직장인이 된 시누이가 내부 비닐도 뜯지 않은 경찰을 몰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참기름이랑 묵은지를 한 통 가지고 온 거예요. 아가씨, 이게 뭐예요? 차 뽑았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가 뽑아줬어요. 취직기념 선물로요. 오빠, 언니한테 말 안 했어? 그러자 남편이 별일이 아니라는 듯 지나가는 말처럼 출근할 때 힘들까봐 내가 한 대 뽑아줬어. 이러더라고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9,900원짜리 로션 하나 샀다고 과소비냐 취급을 하더니 지 동생한테는 1,500만 원이 넘는 경차를 턱하니 사주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쳐요. 자기 돈으로 자기 동생 차 사주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어진 시누이 말에 뚜껑이 확 열렸어요. 참, 차 할부금은 매달 언니가 내는 거라던데? 오빠 맞지? 그냥 언니 카드로 할부 끊으면 편한데 언니 수입이 일정치 않다 그래서 오빠 카드로 먼저 긁었어요. 매달 25일까지 오빠 계좌로 돈 붙이면 돼요. 아니 그걸 왜 내가 내?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살았잖아. 그럼 나 대신 차 할부금 정도는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일시불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매달 끊어서 내는 건데 뭐가 어려워? 와, 인간이 정말 끝까지 치사하더라고요. 그간 못 받은 생활비를 고스란히 받아내겠다는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독박으로 가사활동을 해온 건데 그건 왜 계산해서 빼요? 그런 계산이 어딨어? 그럼 그동안 내가 해온 가사 노동비는 누가 계산해줘? 그렇잖아. 자기한테 밥벌레 취급까지 당하면서 일했는데 돈까지 내야 하는 거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고. 야, 뭐가 억울해. 유부녀가 살림하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애초에 네가 회사만 박차고 나오지 않았으면 일이 이렇게 꼬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탓하라거든. 네 자신을 탓하라고. 하도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지난 몇 년간 쌓았던 울분이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슴속에 꾹꾹 누르고 있던 마지막 그 말을 꺼내고 말았죠. 야, 진짜 끝까지 개새끼네. 이런 걸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구나. 누군 일하기 싫어서 일 그만뒀어? 살려고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그만둔 거잖아.
내가 회사에서 어떤 상황에 몰렸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난 당신이 내 처지였다면 그렇게 매몰차게 당신 탓하지 않았을 거야.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퇴사 당일날 재취업하라고 등 떠밀기보다는 다친 마음부터 보다듬어 줬을 거라고. 그게 부부 아니니? 너란 인간은 나한테 남보다도 못하게 굴었어. 날 괴롭힌 직장 상사보다도 네가 더 잔인한 놈이었다고.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나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살겠니? 우리 그냥 이혼하자. 그러자 남편은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동안 밀린 생활비는 내고 끝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똑같이 계산기를 때렸어요. 그리곤 좋아, 낼게. 대신 나도 내 몫을 제대로 받아야겠어.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가사노동 시세대로 쳐서 받을래. 지난 5년간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으니까 그거 계산해줘. 그럼 나도 매달 100만 원씩 쳐서 밀린 생활비 낼게.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둥 개소리 할 거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난 주말에도 니놈 등살에 못 이겨 일했으니까. 모르긴 해도 비용이 엄청 나을 거다. 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돈을 받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 그럼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야겠네. 암튼 난 한 푼도 양보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이 인정머리 없는 개자식아.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그동안 남편이 제게 했던 행동과 말들이 고스란히 공개되었죠. 그걸 들은 저희 부모님은 뒷목을 잡으셨고 절대 용서 못한다며 남편을 향해 일을 가셨어요. 결국 판결을 통해 저는 전액은 아니었지만 가사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집과 살림도 처분해 재산 분할도 했고요. 법대로 하자 남편은 자기 계산과 달리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자기 여동생한테 차를 뽑아준 비용까지 떠안게 됐거든요. 이혼을 한 뒤 저는 친정에 들어가 사는 대신 오피스텔을 구해서 살고 있어요. 글 작업을 하려면 혼자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었죠. 그리고 작가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직업 특성상 소속된 곳이 없어서 매달 수입이 불규칙적이지만 내가 써내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대만족이랍니다. 한 남자랑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바보가 되었나 봐요. 이혼 후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오랜 기간 남편한테 세뇌당한 것 같다고 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한 결정장애를 겪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요. 주먹이나 발로 차는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라는 걸 이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은 비싼 인생 수업료로 사용되었지만 그래도 제2의 인생을 찾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아까워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시고 그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